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김광균 시인의 설애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설애라는 작품을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요. 처막 끝에 호롱불 여워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에 이리 가쁘게 설레이는요.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울로 차디찬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네, 제가 김광균의 설야라는 작품을 낭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설야를 읽고 방금 나름대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시나 김광균의 설야를 설명하기 전에 김광균 시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광균 시인 자체는 굉장히 1930년대 모더니즘 배울 때 잘 나오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모더니즘 시 운동이 생겼는데요. 이 모더니즘이 뭐냐면 말 그대로 영어잖아요. 서구의 어떤 특별한 문학, 예술, 철학 여기서 생긴 그 모더니즘 자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바로 모더니즘이고 그 부분이 일종의 시 부분에서 우리도 이렇게 새롭게 한국 시의 그런 전통성에서 벗어나서 서구의 사조를 받아들이자 이런 게 바로 모더니즘 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기림, 정지용이 있는데요.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강의를 해서 김광균 시인을 배우고 정지용 시인을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더니즘이 처음 공부할 때는 약간 낯설 수 있지만 이것이 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요. 또 소설에서도 모더니즘 소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이상 박태원이 있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란 개념이 나중에는 정말 너무 쉬운 개념이 돼버려요. 왜냐면 반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한번 공부를 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더니즘 자체가 문학에서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근대 도시적 소재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근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였다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차라던가 전등이라던가 또 서구적인 양복이라던가 그때는 다 이제 머리를 이제 잘랐잖아요. 그 다음에 신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근대 도시적인 소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각적 이미지인데요. 참 이 공감각적 이미지 표현법에서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시각의 청각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배우는데 이 공감각적 이미지를 잘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더니즘 자체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고 감각적이게 표현할까 이것에 주로 집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미지의 새로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강한 또 색채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또 색채의 대비 같은 것을 이제 잘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도 그냥 이미지 자체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약간 공간적으로 입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 관념이나 심리 같은 것도 시각화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슬픔, 그 다음에 어떤 사랑, 고독 이런 것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 이미지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시 본문을 보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서가 주로 전달이 되냐면 이제 김광균 같은 경우는 근대 기계 문명이 주는 황량함과 소시민적 서정이라던가 그런 문명 속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감과 우수인데요. 우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근심과 걱정을 아울러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애라던가 우수라는 내변 풍격을 계속 감각해내는데 이 시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현대의 도시 문명, 그 다음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문명을 인간의 정신이 따라갈 수 없으면서 그런 자아의 괴리가 생기고 또 소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황하는 자아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제 비판점으로는 너무 고독하고 너무 비애라는 정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슬픔에 젖어 있는, 그래서 감상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라던가 시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한계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었죠. 시적인 한계. 그 다음에 현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시민의 그런 외로움, 고독, 슬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현대적 사문들의 자체는 그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고독과 회한을 묘사하는 어떤 도구로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의 시 세계를 보면 어떤 감정상의 갈등이라던가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 인식에 대한 고뇌의 대상, 이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김광균이란 작가가 이런 비판점도 있지만 사실 이미지스트로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물의 한계를 넘어서 관념이나 심리의 추상적 차원마저 감각을 다 해버리니까 엄청난 이미지스트다, 대표적인 이미지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광균 같은 작가를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모더니즘 작가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과 이 시를 읽으면요, 너무 세련돼가지고 이게 과연 뭐 1930년대 40년대 쓴 시인가? 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시가 감각적이에요. 마치 엊그제 쓰여진 2020년이지만 지금이 가장 최근에 쓰여졌다고 볼 정도로도 너무 이게 세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광균 시인의 시를 읽으면 아주 시라는 거가 이렇게 멋진 거구나, 이런 형식적인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광균 시인의 이런 모더니즘적 특징,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요. 주로 김광균 시인이 쓴 유명한 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광균 시인은요, 뭐 은수저 같은 작품, 그 다음에 대생,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뭐냐, 와사등, 그 다음에 추일서정, 기항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문제라던가 교과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 모두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김광균의 설화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1월 8일에 발표된 김광균의 제1집 와사등의 마지막 작품으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김광균의 완전 초기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이 설야잖아요. 제가 이 화면에 이미지에도 썼지만 밤에 그 눈이 오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했는데,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했다가 이 사진을 찾아보고 굉장히 이제 섬뜩한 이미지, 약간 또 서늘한 이미지,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야의 그 하얀 눈이 밤에 내리가지고 그게 쌓이면 작은 빛만 가지고도 그게 굉장히 흰색과 검은색의 그런 색채 대비가 강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그 공허함과 황량함과 이런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자가 있는 배경이 캄캄한 밤에 눈이 쌓여가는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 1연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뭐가? 설야가. 그래서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 거는 뭐냐면요, 눈이에요. 단지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이 눈이 어떤 그리운 소식이기에
소리가 없이 흩날리느뇨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는 곳,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다 라고 어떻게 되고 있냐? 비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흩날린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거예요? 시각적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눈은 지금 밤이잖아요. 밤. 이 한밤. 그래서 이 먼 곳에 그리운 소식과 이 밤은 색채적으로 뭐가 된다?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왜 눈을 뭐 그리운 소식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건 바로 화자의 마음이 그리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립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임 또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부재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걸 보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없는데 눈은 나한테 찾아와서 내 눈앞에서 흩날리면서 막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보면 내 그 황량한 마음을 채워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외롭게 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임 또는 무엇 어떤 것이 멀리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꼭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미지의 공간이라던가 어떤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각자 나름대로 곱씹어보면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막 끝에 호롱불 여워워 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눈이 내려라고 1연에서 눈이 흩날리는 상황을 그대로 2연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져온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처막 끝에 뭐가 나와요? 호롱불이에요. 이거는 불꽃이죠. 자, 여기 이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얘긴데요. 세상의 여러 사물 중에서 불꽃은, 그러니까 이거 불꽃이죠. 몽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영상 요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속되는 불꽃 앞에서는 깊이 잠들기 어려우며 몽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준다. 그래서 이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 다음에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여기를 해석해라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역적 상징입니다. 그 불 같은 것 또는 불꽃 같은 것은요. 어떤 사람의 기억을 회상하게끔 하는 매개체가 되거나 또 그런 요인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슐라르라는 이제 사람도 불꽃은 영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불꽃을 바라보며 내면의 고독을 자각하고 시침을 과거로 돌려 추억을 회상한다. 또한 불꽃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하며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화자한테 뭐를 주고 있다? 어떤 몽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호롱불이 여어가면 그러니까 막 불꽃이 일렁일렁 하는 그런 상황이죠.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자, 그럼 내가 방금 몽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몽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억이 나에게 어떤 정서를 준다? 서글픔의 정서를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옛 자취야. 이건 과거 회상이죠. 옛 자취인 양 비유법이 됐네요. 흰 눈이 내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흰 눈이라고도 색채 이미지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색채 이미지가 그대로 연관이 돼서 쓰입니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흰 눈과 하얀 입김은 서로 하얀색의 색채 이미지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서글프고 약간 외롭고 황량해서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마음에는 등불을 켠다는 건 이건 굉장히 아까 말했던 김광균 씨의 특징 뭐예요? 추상적인 관념을 어떻게 한 거? 시각적으로 묘사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이 김광균 시인의 특징이자 김광균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들의 시들을 자꾸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시인의 그런 장점 또는 그 사람의 특징이 보여요. 김광균 같은 시인은 이런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우리가 마음 호공의 등불을 켠다는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외롭다는 것, 그것을 바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홀로예요.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이라고 얘기했죠. 나는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고독하고 밤이 깊다는 건 아까 눈과 지금 밤이 색채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뜰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이 쌓이는 그 사진처럼 굉장히 뭔가 우리한테 황량함을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것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하긴 하겠지만요. 이 시구는요, 본인의 그런 상상력을 좀 펼쳐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 곳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해요. 그 상황에서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소리는요, 뭐냐면 눈 내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아, 진짜 먼 곳에서 여인이 옷 벗을 수도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만의 이제 상상이고 복합적인 어떤 정서, 그 다음에 상상력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가 사실 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여인의 옷 벗는 모습이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느껴지면서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경이로운 거죠.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동경이죠. 여성은 이제 시인들한테도 동경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순수함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곱게 옷을 벗고 있는 거는 어떤 그 인간 자체의 순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눈에 차가운 그런 촉각적인 이미지도 떠오를 수 있고 눈이가 뜰에 나와서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여인의 소리를 들으니까 눈의 차가운 촉각성과 소리의 청각성, 그 다음에 옷 벗는 장면의 시각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시구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희미한 눈발이에요. 밤에 눈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희미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의 일이 기쁘게 설레이느뇨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발이 희미해지고 있고요. 그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어떤 추억의 조각으로 전이를 시켜버린 겁니다. 내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바로 눈이지만 사실 이거는 눈은 마음속의 풍경을 지금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연에서도 마음 호공의 등불을 켜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희미해진다는 의미와 이뤄진다는 거는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설야를 보면서 어떤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는데 그게 약간 희미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싸늘한 추의 일이 가쁘게 설레이느뇨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늘하다는 건 촉각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싸늘한 수밖에 없는 거는 왜? 지금 내가 눈발을 맞고 있으니까 이게 촉각적인 이미지로 감각화된 거죠. 추에는 지나간 일이나 사람을 생각하면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회고적인 내용이 나타나죠. 혼자서 눈을 맞으면서 지나간 일이나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은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어떤 이상적인 동경을 한 대상이기 때문에 가쁘게 설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눈발을 이뤄진 추억의 조각으로 비유한 거. 그래서 이 내리는 밤이 과거와 무엇, 지금 현재를 이루어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상황이 환상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도 이제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디찬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골이 서리다. 와, 이 연도요 정말 감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연은요 흰 눈이 한 줄기 빛도
빛도 향기도 없어요. 눈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향기가 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지금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빛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차디찬하다는 건 당연히 촉각적이죠. 의상을 하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에서 눈을 비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흰 눈은 내려 쌓여. 그래서 이 지금 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도 향기도 없고 차디찬 의상을 한 그 눈. 그게 내려 쌓여서 내 무엇?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그러니까 화자의 지금 정서는 슬픔이고 그 눈을 보면서 나의 정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화시키고 있죠. 근데 그거에 고이 서렸다라고 사실 슬픔은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쌓여가지고 서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시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라고 시각적 이미지로 나의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광균의 설해라는 제목을 보면요. 눈설자잖아요. 밤 야자에. 그래서 이 눈이라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서를 불러일으켜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립고요. 두 번째는 서글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싸늘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쁘고요. 여섯 번째는 설레있고, 일곱 번째는 슬프다예요. 이게 바로 시를 읽는 재미입니다. 이 화자가 왜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 화자의 상황에 우리가 동화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어떤 눈 오는 밤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또는 뭔가 마음속에 이제 만족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동경하면서 그래서 눈 내리는 밤의 그윽한 정취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그 눈소리가 그 여자의 옷 벗는 소리처럼 이렇게 추억이 중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과 절대적으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슬퍼. 근데 그 대상을 생각을 하면 다양한 정서를 이제 불러일으켜서 서정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 내리는 밤의 정경 속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 슬픔을 느끼는 그런 시였다고 김광균의 설화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